1930년대 후반 독일군은 전장에서 보병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갑 차량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슈트룸게슈츠 3Stumgeschütztäter, 줄여서 슈투그 3STUG 택시로 알려진 돌격포가 탄생했습니다. 이 돌격포는 낮은 차체와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곧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용된 차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개발 과정은 초기 방어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부터 더 강력한 장갑과 무기를 갖추고 장기전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변형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사용 교리, 부대 편성, 그리고 전선 상황은 슈투그 3STUG-3의 역할을 형성했으며 공격용 도구에서 제3제국의 최종 붕괴에 대비한 방어용 요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술적 진화, 적용된 전술, 기록된 전투 사례, 그리고 높은 승무원 사망률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강제로 적응하고 저항해야 했던 역사를 구성합니다. 기술적 및 물리적 한계가 승무원의 80%가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을 얼마나 결정지었을까요? 돌격포의 탄생. 독일군이 이전 전쟁에서 축적한 경험은 공격의 성공이 적의 방어시설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요새화된 진지, 기관총 진지, 그리고 보호된 포병대는 야전 포병이 공격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병에게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휘부는 진격하는 보병부대와 동행하며 보호된 목표물을 상대하고 강력하게 방어되는 지역을 뚫을 수 있는 기갑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이 책임은 포병 사찰관에게 돌아갔고 그들은 견고한 차체, 고정식 대국령포, 그리고 다양한 지형에서 보병과 동일한 속도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초기 특성을 정의했습니다. 독일 기갑교리 개발의 핵심 인물인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초기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또 다른 전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갑 차량의 보호와 요새 및 벙커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화력을 결합한 지원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차량은 은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낮은 차체를 가져야 했으며 가장 흔한 적의 화력에 견딜 수 있는 전면 장갑과 고정된 구조물에 장착된 속사포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회전식 포탑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계를 단순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다임러 벤츠, 다임러 벤제사는 최초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판처캄프바겐 3 판서캄프와겐 데세이의 차체를 기반으로 포탑을 제거하고 짧은 포신을 가진 75mm 포를 갖춘 폐쇄형 포곽을 설치했습니다. 아우스퓨룽, 에이우퓨룽 A라고 불린 첫 모델은 1937년에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면 장갑 50mm와 측면 장갑 30mm를 갖추어 당시 대부분의 경대 전차 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낮은 높이는 지형을 더 잘 활용하여 몸을 숨길 수 있게 했으며 이는 나중에 전술적 이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기 시험은 독일 훈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량들은 보병의 진격 속도를 유지하고 근거리 및 중거리에서 높은 정확도로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주무장인 75mm 스투K 37, L24, S2K 37, L24. 포는 요새화 장애물에 효과적이었지만 적 기갑 차량에 대한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내부는 차장, 포수, 탄약수, 조종수 4명의 승무원이 좁지만 기능적인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간의 통신은 인터폰으로 이루어져 전투 시 협조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아우스프 AAAUSFA, A2의 성능을 평가한 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940년에 생산된 아우스퓨룽 B, 에이웃퓨룽 B 시리즈는 300마력의 더 신뢰성 있는 마이바흐 HL120 TRM, 마이바흐 HL120 TRM 엔진, 개선된 내부 환기, 그리고 측면 장갑의 작은 조정을 포함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구조적 보강과 해치 배치의 사소한 변경이 가해진 아우스퓨룽 C D 버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스퓨룽 E, 에우퓨룽 E는 추가 탄약칸과 근접 방어를 위한 상단 장착 기관총을 추가했지만 사수의 공간과 보호 문제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버전들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안 고위 지휘부는 슈투름게슈츠 압타이룽겐, 스툼게슈츠 압타이룽겐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전문 부대를 창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부대는 새로운 돌격포를 장비한 여러 포대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된 임무는 잘 방어된 적 진지에 대한 계획된 공격에서 보병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포 사격술뿐만 아니라 보병 부대와의 협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동 징역, 지정된 목표물에 대한 속사, 그리고 적의 포격 목표물이 되지 않기 위한 위치 변경 기동이 연습되었습니다. 첫 대규모 훈련에서 지휘관들은 슈투그 3 스투지, CI가 일반 전차보다 더 빠르고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낮은 차체와 포탑이 없다는 점은 적 관측병과 포병에게 덜 눈에 띄는 목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포신포의 한계는 전차나 잘 보호된 대전차포에 맞서기에는 이미 명백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그 사용은 애초에 설계된 역할에 엄격하게 국한되었습니다. 야전 부대에 대한 첫 인도는 1940년 프랑스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장에서 슈투그 3 STUG 대사이는 장애물을 통과하고 보병을 지연시키는 요새를 무력화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화력과 경무기에 견딜 만큼 충분한 전면 장갑은 항상 장거리 포병에 의존할 필요 없이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소련 침공 초기 단계 동안 초기 버전의 슈투그 3 STUG 테라이는 그 지원 기능이 명확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하고 돌격 시 보병을 엄호하며 경미한 방역을 격퇴했습니다. 겨울의 극한 조건은 그들의 기계 장치에 시련을 안겼지만 그 견고한 설계와 시스템의 단순함 덕분에 많은 부대가 악천후 속에서도 계속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병 지휘관들의 슈투그 3 STUG 3에 대한 수용은 빨랐습니다. 전장의 그 존재는 보병 부대에게 장애물을 파괴하고 가장 흔한 화력에 저항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돌격포와 소총수 부대 간의 협조는 표준 전술이 되었고 이 초기 몇 년 동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직 새로운 도전에 맞설 기술적 개선과 적응이 필요했지만 그 개념은 이미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기술적 진화와 전장의 변화. 1940년에 슈투그 3 STUG 테리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설계자들은 급변하는 전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몇 년 만에 지속적인 변경을 가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두꺼운 장갑과 더 강력한 포를 장착한 적 기갑 차량의 출현과 초기 전선에서 얻은 경험은 차량의 화력과 내구성을 높일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요새와 경량 목표물에 효과적이었던 초기 버전들은 소련의 T-34, T-34나 KV-1, KB-1과 같은 전차와 마주했을 때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장갑은 75mm 단포신 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수정은 1942년에 도입된 아우스퓨룽 F 시리즈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모델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75mm 슈투 K40, L43, 스튜 K40, L43 포가 장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장포신포는 포탄의 초기 속도를 현저히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중간 장갑을 관통할 수 있게 했고 적 전차와 직접적으로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화력 증가는 포곽의 구조를 강화하고 발사 중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의 균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전면 장갑은 80mm로 증가했으며 측면은 30mm 수준을 유지하되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장갑판을 볼트로 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화의 연장선에서 아우스퓨룽 F/8, 에웃퓨룽 F/8 버전은 차체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판처캄프바겐 3, 판자캄프바겐 3, 아우스프 J, L, AUSF, JE,
JL의 기본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기계 및 변속기 개선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포는 슈트 K40L48, 스투 K40L48 변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더 길고 더 나은 탄도 성능을 가지며 중장갑에 대한 효과가 더 컸습니다. 전면 장갑판은 계속해서 80mm였지만 이제는 유효 저항을 높이기 위해 더 수직적인 배치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적 보병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는 성형 작약탄으로부터 궤도와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얇은 측면 장갑판인 슈르첸을 위한 지지대도 추가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더 크고 무거운 무기를 다루기 위해 승무원의 배치가 최적화되었습니다. 탄약 공간이 늘어났지만 이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포탄이 밀집하게 되어 관련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포신 포 사용 시 사격 후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환기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조종수의 위치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새로운 잠망경 조중형이 장착되었고 차장은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더 넓게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관측 슬롯이 장착된 새로운 회전식 큐폴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는 300마력의 마이바흐 HL120 TRM, 마이바흐 HL120 TRM 엔진이 계속 표준이었지만 극한의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영하의 겨울 기온을 견디기 위해 윤활과 부품 단열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같은 전장에서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기 필터와 냉각 시스템 개조가 설치되었습니다. 1942년 말부터 전쟁 끝까지 생산된 아우스퓨룽 G 버전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슈트 K40L48, S2 K40L48, 포와 80mm 전면 장갑, 그리고 포탄의 도탄 각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간 재설계된 포곽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모델은 또한 측면 슈르첸의 사용을 일반화했고 1944년부터는 소련의 85mm 대전차포와 같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무기의 충격에 저항하기 위한 전면 추가 장갑판을 장착하기 위한 이른바 침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관측 및 조준 측면에서 아우스푸지 AUSF-G는 중요한 개선을 거쳤습니다. 포수의 망원경 조중형은 더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차장은 큐폴라의 추가 잠망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는 포곽 지붕에 전동 팬이 도입되어 특히 연속적인 신속 사격 후에 연기와 열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형과 기후에 대한 적응은 또 다른 핵심 측면이었습니다. 소련 전선에서 많은 슈투그3 아우스푸지-G는 눈과 깊은 진흙 위에서의 기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넓은 궤도를 장착했습니다. 지형이 산악인 이탈리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다루기 위해 브레이크와 변속기를 강화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서부에서는 특히 노르망디 방어전 동안 일부 차량은 공중 관측 및 적 포병으로부터 더 잘 숨기기 위해 위장망과 식물 지지대를 장착했습니다. 추가 장갑과 더 무거운 무장은 차량의 총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GG 버전에서는 약 24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최대 속도를 시속 40km로 약간 떨어뜨렸지만 전장에서 더 높은 생존 능력을 얻기 위해 감수할 만한 희생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낮은 차체와 새로운 포를 활용하여 자연적 엄폐물이나 도시 잔해를 이용하여 매복 위치에서 적 기갑 차량을 매복 공격하고 근거리 또는 중거리에서 사격한 후 방역을 받기 전에 철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개선과 함께 내부 장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정의는 더 명확하고 빠른 통신을 허용하도록 현대화되어 보병 부대 및 다른 기갑 부대와의 협조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각 차량이 물류 지원 부대에 즉시 의존하지 않고도 더 긴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도구, 예비 부품 및 야전 장비용 구획이 추가되었습니다. 단포신포에서 장포신포로의 전환은 장갑과 관측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슈투그3 스튜지 3를 보병 지원 무기에서 당시에 많은 적 기갑 차량과 맞설 수 있는 진정한 구축 전차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전선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부에서는 돌격 임무뿐만 아니라 방어적 매복에서도 작전했습니다.
서부에서는 방역 작전을 지원하거나 정적 위치에서 저항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사막의 시야를 활용하여 장거리 전투에서 화력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개조는 전쟁의 마지막 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44년에 연합군 항공기의 위협이 커지자 일부 슈투그3 STUG 트레이는 상부의 MG-34, MG-34 또는 MG-42, MG-42 대공기관총 마운트를 장착했으며 이는 금속 방패로 부분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또한 견고한 판보다 가볍고 주포에 도달하기 전에 성형 작약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 철망 장갑 스커트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교리와 전술적 운용. 처음에는 보병에 직접 지원 무기로 고안된 슈투름게 슈츠 3, 에스툼게 슈츠 테시는 독일군 내의 특정 조직 구조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를 운용하는 부대는 슈투름게 슈츠, 압타이룽겐, 스툼게 슈츠 압타이룽은 즉 자주적으로 또는 다른 병과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돌격포 대대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각 압타이룽, 압테이룽은 초기에는 3개의 포대로 구성되었으며 각 포대는 6대의 차량을 보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 수치는 변동되어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대당 차량 수가 증가했습니다. 각 부대의 지휘는 슈투그3 세스튜지 트레이가 두 분야의 특징을 모두 결합했기 때문에 포병과 기계화 지원 전술 모두에서 훈련받은 장교에게 맡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부대들은 전통적인 포병과 기갑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요새, 기관총 진지, 경포병 진지 및 적군 병력 밀집 지역에 대한 직접 사격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장포신포가 도입된 이후 상황이 필요할 때 적 기갑 차량과 교전하는 능력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리는 그들을 순수한 구축전차로 생각하지 않고 보병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돌격 차량으로 여겼습니다. 공격 시 슈투그3 스투지 테리는 일반적으로 한 발의 적탄의 여러 차량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단형 또는 일자형 대형으로 진격했습니다. 진격은 보병부대의 전진과 각 움직임을 조율하며 낮은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격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나 부분적인 엄폐물 뒤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포대 지휘관은 적이 반응하기 전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순위 목표물을 선택하고 집중 사격을 명령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거점이 무력화되면 차량들은 근거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보병을 가까이에 두고 다시 진격을 재개했습니다. 방어 작전에서 슈투그3 STUG 트라이는 적의 진격을 늦추는 핵심 요소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교리는 좋은 사격장을 가진 미리 선정된 위치를 점령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곳에서 접근 경로와 개활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차체라는 이점은 그들을 일반 전차보다 더 쉽게 위장할 수 있게 했고 적 기갑부대를 기습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종종 지휘관들은 첫발이 치명적이어서 적이 사격 아래에서 멈추거나 기동하도록 강제하는 매복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판처포, 판제 아이후 또는 판터와 같이 회전포탑을 가진 독일 전차와 비교하여 슈투그3 STUG는 장점과 한계를 모두 가졌습니다. 더 낮은 차체는 감지하기 더 어렵고 불규칙한 지형이나 도시 지역에 숨기기 더 쉬웠습니다. 전면 장갑은 전쟁 전반부에 많은 적 모델들과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회전포탑이 없다는 것은 전체 차체를 목표물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조준을 늦추고 방향 전환 기동시 측면을 노출했습니다. 이는 적이 위험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병 및 다른 기갑 차량과의 매우 정밀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슈투그3 STUG 트런르의 역할은 마도 마르더나 야크트 판처 포 작 판서 아이블과 같은 특수 구축 전차와도 달랐습니다. 후자는 고속 포를 장착하고 보병 지원에 덜 중점을 두어 오로지 적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반면에 슈투그3 스튜지 터라이는 경력 내내 돌격 무기와 임시 구축 전차라는 이중 역할을 유지했으며 이는 자원이 제한된 전선에서 귀중한 전술적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공격 시 가장 많이 사용된 절차 중 하나는 각 슈투그 STUG의 특정 진영 및 관측 구역을 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수들은 항상 적의 대전차 무기와 보병의 징역을 늦출 수 있는 저항 지점을 우선시하며 목표물을 빠르게 바꾸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차량 지휘관과 보병 중대장 사이의 통신은 공격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무전이나 시각 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활지에서는 사격 및 이동 기동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슈투그 STUG 부대가 적을 사격하는 동안 다른 부대는 거리를 좁히거나 더 유리한 각도를 찾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방어 시 자주 사용된 전술은 치고 빠지기였습니다. 슈투그 3 STUG-TI는 은폐 위치에서 나와 한두 발의 포탄을 발사한 다음 적의 포병이나 전차가 정확하게 방역하기 전에 즉시 더 안전한 엄폐물로 후퇴했습니다. 이 방법은 차량이 좁은 거리, 광장 또는 숲속 공터와 같은 임시 사격 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숲이나 도시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보병과의 협업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보병들은 휴대용 무기, 지뢰, 그리고 성형 작약탄 공격으로부터 슈투그 3 STUG-TI를 보호했고 돌격포는 보병을 위협하는 요새화된 진지와 적 차량을 제거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징역은 슈투그 STUG가 약간 앞서서 진행되었지만 병력의 엄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생관계는 상호 훈련을 필요로 했는데 서툰 협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차량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백한 전술적 한계는 측면 기동성과 포탑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전 포탑을 가진 전차와 교전 시 적이 측면을 우회하면 슈투그 3 STUG-TI는 불리했습니다. 이는 항상 지형과 가능한 접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언덕이나 건물과 같은 자연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휘관이 서로 측면을 엄호하기 위해 여러 대의 슈투그 STUG를 계단식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가전이나 급박한 후퇴 시에는 고립되거나 포위될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형은 운용 전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위장 능력과 포의 사거리가 주요 이점이었으며 숲이나 도시에서는 근거리 매복이 우선시되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광활한 평원과 기상 조건으로 인한 제한된 시야 때문에 기습을 피하기 위해 준비된 진지 사용과 정찰부대와의 협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반면 북아프리카에서는 탁 트인 지형으로 장거리 사격이 가능했지만 슈투그 STUG가 공중 관측과 포격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전술 대형은 임무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요새화된 지점에 대한 집중 공격 시 슈투그 STUG는 화력의 양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란히 정렬할 수 있었습니다. 후퇴 엄호 시에는 각 라인이 이전 라인의 후퇴를 엄호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배치되었습니다. 넓은 구역을 방어할 때는 최대한 넓은 범위를 엄호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이는 짝을 이루거나 심지어 개별적으로 작전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통합 화력 능력은 감소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슈투그 3 STUG-CASAI는 더 정밀한 조중형, 더 강력한 무정이, 그리고 추가 장갑과 같이 전술적 임무를 용이하게 하는 개선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구조적 한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리가 조정되었으며 지형 활용, 위장, 그리고 병과 간 협조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장려되었습니다. 훈련 시 빠른 조준과 사격 속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물을 바꾸는 것에 특별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몇 초 만에 위협의 출현에 반응할 수 있도록 거리를 계산하고 적 차량의 실루엣을 식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전투 상황에서 손상된 궤도나 조준 시스템 부품과 같은 필수 부품을 교체하여 차량을 가능한 한 빨리 전투에 복귀시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차와의 합동작전에서 슈투그 3 STUG-TI는 주로 측면을 엄호하거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구역에서 증원군 역할을 하며 보조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경우 낮은 차체와 정확도는 이점이었지만 돌격포가 주된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차들이 적의 주의를 계속 끌어주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요컨대 슈투그 3 STUG-TI의 전술적 운용은 기술적 능력과 변화하는 전장의 요구 사이의 균형의 결과였습니다. 그 효과는 차량의 특성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숙련도와 다른 병과와의 협조에 달려 있었습니다.
취약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전술적 사용은 그를 단순한 돌격포라는 원래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전선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두려운 기갑 차량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슈투름게슈츠 압타이룽 200이 스툼게슈츠 압타이룽 200이의 사례. 슈투름게슈츠 압타이룽 200이 스툼게슈츠 압타이룽 200이는 전쟁 초기의 독일 기갑부대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지휘부가 돌격포를 장비한 부대 수를 늘리기로 결정한 때였습니다. 이 부대의 창설은 특정 구역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병을 직접 지원하는 데 특화된 대대에 대한 필요성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부대의 초기 핵심 인원은 대국용 포 운용 및 기갑 차량 작전 경험이 있는 포병 및 기타 기계화 부대 출신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규정된 편제에는 지휘 차량 및 보급품 수송 차량 외에 각각 여러 대의 슈투그3 STUG 테라이를 갖춘 3개의 포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대대에 할당된 첫 번째 차량들은 전쟁 초기의 요구에 맞게 단포신 포와 전면 장갑을 갖춘 슈투그3 스투지 타의 초기 버전들이었습니다. 전투에 투입되기 전 부대는 사격 훈련, 다양한 지형에서의 이동, 그리고 보병과의 협조를 포함한 집중적인 훈련 기간을 거쳤습니다. 훈련은 정지 및 이동 위치에서 정확한 사격을 실행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의 행동에 승무원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포대 지휘관들은 각 승무원이 항상 정비소에 의존하지 않고 사소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비 절차 훈련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훈련 단계가 완료된 후 슈투름게슈츠 압타이룽 200이 스투름게슈츠 압타이룽 200아토는 첫 번째 작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초기 배치는 개방된 구역과 숲이 우거진 지역이 결합된 전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승무원들이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교전에서 슈투그3 STUG 트라이는 요새화된 진지를 무력화하고 보병에게 근접 화력 지원 역할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들은 부대가 할당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지만 지형 조건과 적의 저항으로 인해 차량과 인력 모두에서 첫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지적합니다. 압타이룽 202, 압타이룽 202세 작전 연대기에는 극한의 기후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역에서의 장기적인 작전들이 포함됩니다. 일부 배치에서는 낮은 기온이 엔진 시동을 어렵게 하고 최소한의 단열 상태인 차 내에서 운용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작업을 힘들게 했습니다. 추운 날씨는 또한 얼음과 눈이 견인력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차량의 기동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더 따뜻한 계절에는 먼지와 진흙이 끊임없는 문제가 되어 시야에 영향을 미치고 기계적 마모를 가속화했습니다. 작전의 여러 단계에서 부대는 수적으로 많고 잘 무장된 적과 마주쳤으며 이는 진격을 늦추기 위해 슈투그3 스투지 세라이를 방어 대형으로 배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승무원들은 차량의 낮은 실루엣을 활용하여 준비된 위치에서 사격을 개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적이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기동에 성공했을 때 상당한 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압타이룽 202, 압타이룽 202의 손실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여러 대의 슈투그 STUG가 집중된 적의 대전차 사격에 맞은 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사격 후에 독일군 진지가 발각되었고 반격으로 인해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차량은 궤도나 변속기 시스템의 손상으로 기동 불능이 되었고 승무원들은 사격 아래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차량이 노출되고 기동 능력을 잃었을 때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경우 차량과 인력의 손실은 전술적 및 환경적 요인의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늪지대 지형에서의 작전 중 여러 대의 슈투그 STUG가 깊은 진흙에 갇히게 되어 적 포병에게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갑 차량으로 견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형 조건 때문에 전투 중에 구조가 불가능했고 슈투그 STUG는 포기되어야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대피할 때 적의 손에 온전한 상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핵심 부품을 제거했습니다. 이 부대는 징역 속도가 결정적인 요소였던 공격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전에서 압타이룽 202, 앱테이룽 202,
슈투그 STUG는 보병과 함께 전진하며 방어 진지에 집중 사격을 가해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사격의 정확도가 기관총 진지와 대전차포를 침묵시키고 병력의 징역을 용이하게 한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신속성은 보급선으로부터 고립될 위험을 증가시켰고 이는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탄약과 연료의 가용성을 감소시켰습니다. 기후는 그들의 역사 내내 결정적인 요소로 남았습니다. 겨울 작전에서는 폐쇄 장치와 회전 메커니즘과 같은 가동 부품의 결빙기, 전투 대응 능력을 늦추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예방정비는 밤새 정기적으로 엔진을 켜고 가장 민감한 부품을 임시 방편의 덮개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여름에는 고온이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충분한 환기 없이 장갑실에서 작전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피로를 증가시켰습니다. 지형 및 적의 특성과의 상호작용은 압타이룽 202, 압테이룽 202의 모든 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매복 지점이 많아 전투가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은 다른 슈투그 STUG와 보병의 엄호 사격을 이용하여 극도로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무기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의 위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개방된 농촌 지역에서는 주요 위험이 적 기갑부대나 잘 배치된 대전차포와의 장거리 교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 문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슈투름게슈츠 압타이룽 202, 스툼게슈츠 압타이룽 252가 존재 기간의 대부분 동안 높은 수준의 작전 능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축적된 경험, 특화된 훈련, 그리고 현지 조건에 대한 적응의 조합 덕분에 슈투그 3 스투지 덴라인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 환경에서 인력과 장비의 손실은 불가피했고 각 전역은 부대의 능력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갈등 참여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압타이룽 202, 압테이룽 202는 더 현대적이고 잘 무장된 차량으로 작전하여 적 기갑 차량에 맞서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공세 압력과 자원 감소는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했습니다. 작전은 점점 더 방어적 행동에 집중되었고 여기서는 이전의 경험과 지형 지식이 적의 징역에 저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취약성과 극단적인 사망률. 슈투름게슈츠 3 스툼게슈츠 테리는 요새화된 진지를 파괴하고 근거리 및 중거리 목표물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보병의 직접 지원 무기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구성과 전쟁을 거치며 진화한 모습은 그를 점점 더 치명적인 피해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도입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구조적 및 전투적 요인들이 그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승무원 사망률이 약 80%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장갑이었습니다. 초기 버전에서 슈투그 3 스튜지 3는 경무기와 소구경 포병 화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전면 보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측면 및 후면 장갑은 훨씬 얇아 측면 또는 후방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호의 차이는 해당 지역에 충격을 가하는 포탄이 관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후기 버전에서 장갑 두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화력 증가는 이러한 개선을 대부분 무효화했습니다. 차량의 내부 공간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낮은 차체를 유지하고 위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슈투그 3 스튜지 테레이의 소형 디자인은 전투실 내의 움직임 여유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승무원 간의 근접성과 탄약의 위치는 장갑이 관통될 경우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의 충격으로 여러 승무원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내부에서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신속한 대피 시도가 어려웠습니다. 차량 내 탄약 배치는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포탄은 포수가 작업하는 동일한 구호에게 저장되었고 추가 예비 탄약은 측면과 바닥 구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전투 중 탄약 접근을 최적화했지만 적 포탄이 저장 구역에 도달할 경우 모든 물자가 폭발할 가능성에 노출시켰습니다. 결과로 발생하는 내부 폭발은 보통 차량을 완전히 파괴하고 승무원들을 즉사시켰습니다.
승무원 사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격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중국형 및 대국령의 대전차포가 주요 위험 중 하나였습니다. 76mm, 85mm, 심지어 그 이상의 포탄은 슈투그 3STG-30의 초기 버전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후기 모델에서는 방어력이 증가했지만 관절 부위와 덜 강화된 부분과 같은 특정 지점에는 여전히 취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야전 포병도 특히 근거리 교전에서 직접 사격으로 이 차량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대전차 소총과 같은 휴대용 보병 무기는 장갑이 증가하면서 효과가 떨어졌지만, 도시나 숲이 우거진 환경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기와 휴대용 대전차 수류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포격 충격보다 덜 자주 발생했지만 매복 상황에서 일어나 승무원들의 대응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항공기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더했습니다. 로켓, 경폭탄, 기관포를 사용한 공중 공격은 슈투그 3STG-30를 몇 초 만에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 장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차량의 지붕은 공중에서 발사된 포탄의 관통에 거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기동하거나 개활지에서 숨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위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습니다. 대전차 무기 밀도가 높은 동부와 같은 전선에서는 슈투그 3STG-30가 피격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긴 사거리는 적이 일부 무기의 우월한 사거리를 활용하여 안전한 거리에서 차량을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방어 진지에 머무르는 전략은 위험을 부분적으로 줄였지만 또한 협력 공격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는 전쟁 기간 동안 약 80%로 추정되는 승무원 사망률입니다. 이 수치는 충격의 치명성뿐만 아니라 손상된 차량을 대피시키는 어려움도 반영합니다. 더 넓은 탈출 경로 또는 더 넓은 구획을 제공하는 일부 전차와 달리 슈투그 3STG-30는 승무원들이 좁은 해치를 통해 탈출해야 했으며, 이는 격렬한 사격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전선에서 슈투그 3STG-30의 파괴에 대한 기록된 사례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개방된 지형과 시야가 영국 대전차포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위장된 위치에서 장거리로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전에서 손실은 적절한 엄폐물 없이 진격하는 차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측면 지역에 대한 충격은 더 얇은 장갑이 고구경 포탄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위험했습니다. 서유럽에서 도시 환경에서의 전투는 슈투그 3STG-30를 건물의 위층이나 지하실에서의 공격에 노출시켰고, 이는 주무장이 엄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근거리에서 던져진 대전차 수류탄은 즉각적인 화재를 유발할 수 있었고, 내부 격실에 연기가 축적되어 생존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자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보병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붉은 군대의 76mm 포가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소련 부대는 하나의 목표물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때까지 여러 포의 화력을 집중시키곤 했습니다. 장갑의 동일한 구역에 반복된 충격은 관통 가능성을 높였고, 일단 구멍이 생기면 내부 파괴는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갈등의 마지막 단계에서 85mm 및 더 강력한 포의 등장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슈투그 3STG-30의 취약성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설계에 내재된 한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 포탑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오는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포를 측면 목표물로 조준하기 위해서는 전체 차량을 돌려야 했으며, 이는 근접 전투나 험난한 지형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지연은 적에게 먼저 사격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채택된 조치에는 추가 장갑판으로 전면 장갑을 강화하고 궤도와 차체 하단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측면 스커트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적 기갑 차량과 더 먼 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는 더 긴 포로 화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각 기술적 개선은 차량의 총중량을 증가시켰고, 이는 다시 기동성과 기계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전선에서 승무원들은 더 보수적인 방어 전술과 다른 병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지속적인 징역이 필요한 공격 작전에서는 적의 화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고 손실은 불가피했습니다. 당시의 증언들은 한 발의 충격만으로 슈투그 3 스투기 페리의 내부가 치명적인 공간으로 변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파편, 탄약의 발화, 연기 축적의 복합적인 효과로 인해 생존은 오직 승무원들이 해치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이 기동이 몇 초 만에 완료될 수 있었지만 적의 포화 아래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거나 초목이 많은 지역에서는 적과의 근접성에서 위험이 비롯되었습니다. 근거리 매복은 적군이 차량의 덜 보호된 부위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소구경 포탄도 엔진 공기 흡입구나 장갑 접합부와 같은 취약한 지점을 맞추면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슈투그 3 스투기 테리의 반응 능력은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아군 부대가 제공하는 엄호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슈투그 3 스투기 테라이를 포함한 모든 독일 기갑 차량의 작전 조건은 악화되었습니다. 예비 부품과 연료 부족은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적이 수적 및 물적 우위를 가진 시나리오에서 작전해야 했으며 이는 치명적인 충격을 받을 확률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및 장비 손실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사진 및 서면 기록은 다양한 환경에서 파괴된 슈투그 3 스투기 테오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포격의 직접 충격으로 전면에 눈에 띄는 손상을 입었고 다른 일부는 지뢰로 궤도가 찢겨 나갔으며 여러 대는 내부 화재 후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차량의 최종 위치와 손상 유형은 사건의 순서와 그들에게 사용된 무기 유형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슈투그 3 STUG 다리의 취약성과 사망률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및 전술적 요인들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제한된 측면 및 상부 보호, 협소한 내부 공간, 탄약 위치, 그리고 증가하는 적 무기 능력은 이 차량을 효과적이면서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망률 수치는 기갑 전투의 치명성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 개선으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 또한 반영합니다. 최후의 전투와 슈투그 3 STUG 테리의 종말 1945년 초 슈투름게 슈츠 3 스툼게 슈츠테사이는 작전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독일군은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었고 몇 년 전만 해도 매우 귀중한 전술 자원이던 이 차량은 점점 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격 역할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그 운용은 방어 진지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도시 환경이나 적의 징역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저지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그러했습니다. 연료 보급의 급격한 감소, 탄약 부족, 그리고 숙련된 인력의 감소는 이 돌격포가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붉은 군대의 압박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련의 공세는 여러 방어선을 돌파하고 독일군을 서쪽으로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투그 3 스투기 테라이는 도시 지역이나 필수적인 통로에서 적의 기갑 부대 및 기계화 부대의 진행을 늦추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낮은 차체와 강력한 포의 이점은 좁은 거리와 준비된 매복에서 여전히 유용했지만 연료 부족으로 인해 기동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불필요한 이동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며칠 동안 같은 위치에 머물며 목표물을 기다렸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상황이 달랐지만 똑같이 분리했습니다. 연합군의 공중 우세는 주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슈투그 3 스투지 트립과 밤이나 시야를 줄이는 기상 조건에서만 이동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보병과의 협조에 영향을 미쳤고 방역의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여러 독일 도시와 전략적 경로를 따라 이 차량들은 이동식 돌격포라기보다는 고정식 포병으로 더 많이 사용되며 정적인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은 파괴된 요새, 잔해,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를 활용하여
지형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엄폐물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무원 훈련은 시간과 수단의 부족으로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가속화된 훈련을 받은 조종수와 포수를 충원해야 했고, 이들은 종종 차량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실수, 전장에서의 서툰 협조, 그리고 손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비공과 기술자 또한 부족하여 손상 수리나 예방 정비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슈투그-3STUG-T의 비작전 상태수가 증가했습니다. 탄약 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철갑탄과 고폭탄 비축량은 불충분했으며, 많은 경우 승무원들은 각 발을 아껴 우선순위 목표물에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탄약 생산은 산업시설에 대한 연합군 폭격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영토 상실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전선에서 슈투그-3STUG-2 라인은 규정보다 훨씬 적은 초기 장비를 가지고 배치되어 어떤 전투에서든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간을 사전에 제한했습니다. 베를린 코에니스베르크 또는 브레슬라우와 같은 도시의 방어에서 슈투그-3STUG-3는 눈에 띄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거리, 광장, 그리고 전략적 교차로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 접근로를 엄호하고 적 기갑부대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은 잔해로 만든 바리케이드 뒤나 통제된 사격장을 제공하는 각도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그들은 발각되기 전에 적 차량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적의 방역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슈투그-3STUG-3는 배치된 바로 그 장소에서 파괴되어 도시 전투장 내에서 추가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일부 경우 고장나거나 연료가 없는 차량은 포와 전면의 일부만 보이도록 지형에 부분적으로 묻혀 임시 대전차포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이 기술은 그렇지 않았다면 버려졌을 차체를 활용하기 위한 반복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에 고정된 이 슈투그-3STUG-3는 적 포병에 노출되었고 후퇴할 수 없어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슈투그-3STUG-3의 역할은 마을이나 교차로의 저항 지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기동성 저하로 인해 대규모의 괴롭힘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교전은 근거리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위장의 이점이 더 컸지만 적의 화력과 증가하는 휴대용 대전차 무기의 존재는 승무원들에게 높은 위험을 유지시켰습니다. 전쟁 막바지로 가면서 많은 부대는 군사적 관점에서 후퇴가 더 논리적인 선택일 때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적의 징역을 지연시키고 민간인이나 다른 부대의 대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슈투그-3STUG-2가 고립되어 증원군이나 보급품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파괴되거나 포획되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연합군과 붉은 군대에 의한 이 차량들의 포획은 빈번했습니다. 때때로 자원 없이 저항하는 것이 무용함을 깨달은 승무원들의 항복으로 인해 온전한 상태로 노획되기도 했습니다. 이 슈투그-3들은 적들에 의해 연구되거나 일부 경우에는 그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재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사진들은 일부는 아직 원래의 상징이 보이는 채로 노획된 차량들의 행렬이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5년 4월과 5월에 베를린에서 슈투그-3STUG-3의 운용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략적 구역에 배치되어 그들은 매우 격렬한 전투에서 소련의 전차와 포에 맞섰습니다. 좁은 거리와 수많은 장애물은 근거리 매복을 활용할 수 있게 했지만, 적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는 어떠한 성공도 덧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들은 많은 슈투그-3STUG-3가 작전에 투입된 지 몇 시간 만에 파괴되었고, 생존자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코에니스베르크에서도 소련의 포위 공격 동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슈투그-3STUG-3는 도시의 핵심 구역에 배치되어 그림자진 거리에서 사격하거나 벽과 무너진 건물로 보호받았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자 여러 대의 이 차량들은 연료 부족으로 또는 탈출 경로 파괴로 인해 후퇴가 불가능해 버려졌습니다. 5월까지 계속된 브레슬라우의 방어전 또한 정적 포병 역할에 슈투그3 스튜지 테리가 참여했습니다. 임시 요새에 배치되어 그들은 접근하는 적 종대에 대해 장거리 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탄약 부족은 목표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사격을 피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는 사격 속도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공격자에게 가할 수 있는 압박을 감소시켰습니다. 포메라니아와 실레지아의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슈투그3 STUG 섹세리가 전차 및 경장갑 차량과의 혼성 대형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전선의 틈을 메우거나 적의 깊은 침투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 기동성 부족과 물류 자원의 고갈은 이러한 행동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항이 무너지면 슈투그3 스튜지 테이는 적군의 자비에 맡겨졌고 많은 경우 적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슈투그3 STUG 테리의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작전은 후퇴 경로를 엄호하고 임시 통제 지점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연합군의 공중 우세는 어떠한 장거리 이동도 제한했으며 장거리 포격은 슈투그3 STUG 텔라미가 대응할 기회도 없이 진지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코엘른과 함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주요 접근로를 차단하고 적 기갑 차량의 신속한 침투에 대한 억제 요소로 사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연료 부족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많은 차량이 몇 주 동안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전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노획을 피하기 위해 승무원들에 의해 스스로 파괴되었고 다른 일부는 복구할 수단이 없어버려졌습니다. 거리나 들판 한가운데에 전투 잔해에 둘러싸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슈투그3 스튜지 테이의 모습은 1945년 독일군의 물류 붕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슈투그3 STUG 테리리의 마지막 작전 단계는 불완전한 부대와 혼합된 승무원들의 사용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에서 살아남은 차량들이 한데 모여 한 구역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력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협조 부족과 공동 경험 부재는 이러한 집단이 잘 계획된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차량이 파괴되자마자 그 집단의 방어 능력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45년 5월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남아있는 작전 가능한 슈투그3 스튜지 테이라이트는 그 승무원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버려지거나 포획되었습니다. 손상되었지만 복구 가능한 일부는 승정국 군대에 의해 시험용으로 수리되거나 일부 경우에는 잠시 동안 그들 자신의 부대의 일부로 재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체되거나 창고에 보관되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이 가장 많이 사용한 차량 중 하나인 슈투그3 STUG 타리의 작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전투에서의 슈투그3 STUG 타리의 종말은 단일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공격 능력 상실, 기계적 마모, 보급품 부족, 그리고 적의 끊임없는 압박이라는 여러 상황에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원래 구상되었던 이동식 돌격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전쟁 노력을 상징하는 정적 방어 자원이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무기로서의 유산은 남았지만 그 사용의 결말은 패배의 불가피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